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이 표시되어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강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상정적 경우는 뭐지? 한 개의 행위에 두 개의 죄. 그래서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잠정 조치 위반 행위가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되냐 이거 할 때 이거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따져서 뭐예요? 중요해. 이걸 장전적치 불이행으로 기소할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기소할지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 피고인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소신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재중 전화 문구도 수신 차단 기호 등도 스토킹 처벌에 돼요. 무섭죠. 세상이. 무섭다는 거는 범죄로 들어가는 행위들이 많아졌다.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범죄 분배 수익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전을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주체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주범이 공범한테 월급 준 거지.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안 된다. 이렇게. 월급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거 좀 획기적이네?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월급 받은 게 추징 아니야? 안 해?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그 범죄 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 받아 실질적으로 기록된 이익금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이야 이게? 원문 봐야겠다 이거. 나도 저 말을 했어. 월급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월급이라고 하면 아니 4대 보험 가입 되겠냐? 안 되지. 물론 니님 말도 일리는 있는 게 4대 보험 가입 되는 매장이 있다.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영업장. 직원 이거 좀 충격적인데? 한번 봐야겠다. 소국은 세모고 적국은 소국은 X. 한정 적극이 세모. 한정 적극이 세모고 소국은 X. 보자. 범죄 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 수익으로 그냥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 땐 잘 보면 돼. 잘 보면 다 있다. 쫄지 마. 단순히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주차 일하는 공무원의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것에 불과하다면 추징 규정이 안 된다. 그러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구분을 어떻게 하지? 어렵네. 잘 봐도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하는 것 같아. 수사기관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게 왜 짧은지 알아? 이게 구분이 일반적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그게 단순 보수인지 범죄 수익의 분배인지 이거는 구분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난리 나겠다. 변호인들이 이거 8개월 인용하면서 이거는 범죄 수익 일환이 아니고 뭐 하면서 추징 대상이 아니다. 뭐 난리 나겠네 또. 또한 머리 아프겠네 1심 법원. 대법원이 이제 뭘 던진 거냐면 이제 과제를 던진 거지. 1심 법원들한테. 이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이거 추징 대상 아니라고 오지게 주장할 거거든? 그럼 이제 1심 법원 판사들이 그 대법원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싸운다고 막.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2조 2호 감옥에 해당하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몰라 넘어갑시다. 걸리면 또 해봐야겠다 저거. 근데 좀 유의미한 판결이긴 하네. 저도 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추징하면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물론 저 판례 하기 전엔 그러면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추징했나요? 아니요. 적당하게 했어요. 적당하게 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거 적당하게 갈라서 했어요.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아파트 1층 현관이나 복도도 위요지라고 해서 주거 침입의 객체가 됩니다.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해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거 침입 강제추행 이건 지금 위헌됐죠. 위헌된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냐. 주거 침입 강제추행이 위헌이면 주거 침입 플러스 강제추행이잖아요. 결합범인데 주거 침입 강제추행은. 그러면 어떤 판단을 받았냐 볼게요. 현관은 당연히 되는데 여기 보면 상가 1층이 문제예요. 상가 1층. 상가 건물.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 그렇죠. 상가 건물은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주거 침입이 별건의 경합범으로 인정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법,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의 사항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평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건물이 들어간 해당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성격을 가졌냐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침입죄 안 된다. 이게 보시면 들어도 파기환송, 원심 판결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런 건 무죄 판단 받은 건데요. 사후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장소에 순차적으로 출입이 앞서 본소라 행위 등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침입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침입행위 해단지는 거주자 의사에 반한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침입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면담 약속, 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이상 주거 침입 아니다라고. 그럼 주거 침입 왜 주거 침입이라고 이게 문제됐어요? 호텔 관리단 소속 피고인들이 업무 시간 중 A 건설, B 저축은행, C 저축은행 사전 면담 약속을 방문 통지한 후 면담하기로 했는데 가서 점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태거하면 돼. 태거 불응하러 하면 돼. 태거 요청하고 태거 불응죄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쟁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점거를 했다 이렇다는 것은 태거 요청을 하면 태거 불응죄라는 별도의 구성 요건을 가진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건 또 구체적 사정이 있겠죠. 물론 검사가 잘못 기소했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안에 한국 몰카라고 여기 폰에 들고 있어요. 근데 찍힌 사람들이 동의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진짜 몰카인지 찍힌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 이거에 대해서 원심은 무죄 판단했는데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업무 동영상을 보니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포될 경우 촬영자 대상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엄격한 무죄 추정의 법칙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처벌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포 유포라는 게 그 사람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대원칙으로 하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만약에 처벌하지 않게 되면 몰카를 찍었을 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런 처벌의 필요성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 뭐 여러 가지 등등 따져보니까 이게 허락을 안 받았을 것 같다.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는 여성들은 많이 없잖아요.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속옷을 노출하거나 이렇게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 동영상은 파일명 생략이라는 제목 이거가 이제 문제되니까 이런 동영상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 판결문에. 그래서 이제 비공개 처리했네요.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도 토렌트에서 일단 다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음란성이란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잖아. 음란성 있는 음란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수 있는데 음란물에 대해서 예전에 좀 쫓겨봤거든. 쫓겨봤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막 음란한 행위가 등장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지란 뭐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휴대폰에 저장해둔 거 다 소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청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받아 저장해뒀다. 그럼 이게 아청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보관, 유포,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라고 해서 유죄. 주소 저장해놔도 거기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원심 판결까지만 봤잖아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 음란물에 접근 가능한 주소를 올렸어. 아이디를 공유했어. 그게 소지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웹하드에 어떤 음란물이 있어. 근데 그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친구한테 줬어. 아이디 비번을. 그럼 그게 소지죄야?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헌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서 한 건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아하. 이렇게 되면 뒤에 뭘지 알 것 같죠. 야 이거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대원칙을 딱 적어놓으면 뒤에는 안 봐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았네. 여기서 소지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지에 대한 문헌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의 허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2020년 6월 2일 시청한 사람의 규정신설 소지죄를 처벌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 제작도 아니고 유포도 아니고 소지도 아니고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시청죄를 신설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거 구성요건이거든요. 각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택배 기사가 저한테 그 택배 배송해야 돼서 계속 전화했어요. 그거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도 구성 요건이라서 피고자의 휴대전화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여기서 핵심은 부재중 전화 문구예요. 부재중 전화 문구. 왜 유죄됐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설령 피고인이 말을 도달하게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표시가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당장 나가라고 빡빡하다가 피고인을 위해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어성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 전송하고 왜? 근데 뭐가 문제야? 유죄될 것 같은데?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취지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회사 내에서 무례한 행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 그러니까 이런 사전 정보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저런 행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 내용이 대부분. 그러니까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 전송하긴 했으나 그게 이제 그 사적 이용에 대한 문제, 회사 내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해고 통지를 계속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 이것 때문에 문제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되고 이런 반복적인 내용을 담아서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것도 지금 고려를 했네요. 그래서 결과부터 볼까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메시지 발송 시점으로부터 5시간에서 9시간 내에 너 해고 표시 한 거야? 했다? 너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의 명확한 확정을 위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적인 표현, 다소 반복적인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불안감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다, 이런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 이른바 홈캠을 설치하였고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동생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자동 녹음된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게 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16조 제3조 혐의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비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 녹음해놓은 걸 그대로 들어도 된다는 거죠. 대법원 상고를 기각해서 보시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내용을 엿듣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생성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와 녹음을 별도 행위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유형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대상 과도하게 약자한다. 이렇게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